뭐냐? 그게 바로 외단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바깥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12.5도의 그 온도는 습기가 머무르고 12.5도가 유지되는 것은 단열재 내부입니다. 그래서 단열재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저 곰팡이는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실내에는 저것 때문에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바로 저것 때문에 생기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외단열 공법을 통해서 건축을 해야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곰팡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기왕 생겼는데 이거 다시 지을 수는 없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단열이지만 그게 안 되면 내부에 있는 단열재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미봉책으로라도 가볍게라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벽지는 일단 뜯어내고 기존에 있는 단열재를 놔둔다 치더라도 그 내부에 다시 한번 얇은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반사형 단열재인 그 은박지 있죠? 걔를 거기에 한번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박 반짝거리는 그것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야 될까요? 실내 쪽이죠. 그래야 그 비닐 역할을 하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예, 실내 쪽을 향해서 놓고 상이나 쫄대 같은 것을 대고 거기에 석고보드나 합판을 댑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간을 곰팡이가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 그 얇게라도 공간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벽지 도배를 하면은 깨끗해지겠죠. 자,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웃집 간에, 특히 위아래 집 간에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니와 이게 심해지면 살인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하면요. 층간 진동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소음이 아니고 진동이 오는 것이죠. 그 진동소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구조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이는 뼈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둥과 보가 있죠. 기둥과 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층간소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에는 기둥과 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기둥과 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아파트는 그냥 벽,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넓잖아요. 특히 우리 아까 유전자 때문에 넓은 거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전보다도 점점 더 넓어졌어요. 근데 이게 얇은 판이잖아요, 슬라브가. 그럼 진동의 폭이 좁을 때보다도 더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층간 진동소음은 우리 아파트 구조 내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도 뭐 일견 맞는 이야기지만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도 기둥과 보가 있으면은 층간소음은 상당히 줄어들거나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층고가 높아집니다. 보 높이만큼. 그러면 시공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또 세대수도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주택의 가격도 좀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효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문화로 이해하고 또 집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작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결국은 사람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문화적으로 또 삶의 쾌적함을 위해서 더 나는 나은 집을 지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릴 그림이 있어요.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아파트를 절판 구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판 구조가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은 마분지입니다. 마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맞자에 똥분자를 쓰죠. 말똥으로 만든 종이.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하면서 징그러워서 이렇게 하는. 그러나 태국에는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가 있죠. 관광 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 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말똥을 잘 씻어서 거친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필기용이 아니고 그리기용이 아니고 단단한 표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요즘은 말이 없으니 그냥 단단하고 거칠게 만드는 것을 마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분지가 이렇게 있지만 마분지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쳐지죠. 종이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분지도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접으면 됩니다.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접는다는 이야기죠.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전도 제가 몇 개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동전은 가벼우니 좀 더 무거운 것을 한번 올려볼까요? 자, 빈통이 아니고 실제 제가 사용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더 무거운 것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종이 한 장이에요. 아주 마분지 두껍지만 240g per 제곱미터, 1m에 240g밖에 안 되는 저 마분지를 가지고 저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진짜 무거운 거 한번 올려볼까요? 뭡니까? 소화기죠. 소화기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린이들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죠.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걸 부채살처럼 이렇게 접었는데 올렸을 때 부채살이 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에서도 위치가 바뀌는 거,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변위라고 합니다. 만약 건축물에 변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건축물에 변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변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내진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에 버티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저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저 소화기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약재 중량과 이 통 중량을 합쳐서 약 4.5kg 정도 됩니다. 4.5kg 정도 되는 것을 이 마분지 한 장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절판 구조예요. 그래서 절판 구조는 경제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경제적인 건축, 절판 구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유리창의 바깥쪽에 프레임이 있죠. 이 프레임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금속이 내부가 꽉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그게 절판 구조예요. 만약 이것을 꽉 찬 금속으로 만든다면 집 한 번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절판 구조를 사용한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컨테이너 박스가 주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절판 구조입니다. 만약 저 주름을 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철판이 하늘하늘해집니다. 그럼 평평한 채로 단단하게 만들려면 철판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게끔 절판 구조를 씁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주름이 있는 것도 저것도 역시 절판 구조입니다. 자동차에 약간 구불려 놓은 거, 저것도 절판 구조예요. 저기를 밋밋하게 펴버리면 하늘하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저게 바로 절판 구조를 이용한 디자인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의 페트병도 역시 절판 구조입니다. 저 절판에 깊이가 깊으면 단단해지고 얕으면 말랑말랑해지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로 만든 절판 구조입니다. 실제로 복사용지를 펼쳤을 때 손으로 잡지 않고 들고 있다면 그 위에 연필 한 자루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못 올리죠. 그냥 바로 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판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께 사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을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변위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 정도로 단단하게 됐어요. 책 한 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구조가 됐죠. 그런데 이게 종이니까 언젠가는 변위가 생기겠죠. 변위가 생기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변위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볼까요? 책을 두 권을 한번 올려볼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위가 생기니까 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게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약해져도 전체가 다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겠습니다. 건축에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셨던 복사용지를 접으면 또 이렇게 터널처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터널을 복사용지 한 장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제가 사용하는 명암입니다. 건축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2차원이 3차원이 되고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각형 건물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조금 전에 내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력과 수평력이죠. 수직력은 중력입니다. 이 중력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직력 때문에 무너지는 건물은 없어요. 문제는 수평력이에요. 수평력, 옆에서 미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바람, 지진, 태풍, 해일, 때로는 자동차가 꽝 부딪히는 거, 이거 다 수평력이죠. 지진이 왜 수평력인가? 한쪽 진앙에서 땅이 쿵 하고 움직이면 땅을 타고 와서 옆으로 밀기 때문에 수평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1년 전에 네팔에서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문화재도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진 설계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튼튼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 100년 사이에 지진이 얼마짜리가 여기 있었느냐, 그것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설계하자,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은 이런 식의 사각형 육면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력에 굉장히 강합니다. 잘 버티죠. 문제는 수평력이에요. 수평력이 왔을 때 이 사각형은 단단한 도형일까요? 약한 도형일까요? 제 설명이 이미 약한 것처럼 했죠. 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옆에서 힘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굉장히 세게 줬습니까? 예. 아주 약하게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진 구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철근을 몇 가닥 더 넣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아니고, 원리는 뭐냐면요, 삼각형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삼각형. 그래서 사각형 사이에 대각선으로 가로 부재, 이것을 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세를 대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되는 것이에요. 삼각형 두 개가 되면 어떨까요?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은 잘 버틴 것은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미는 힘도 굉장히 잘 버티게 됩니다. 만약 이쪽에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밀면 이 윗부분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잘 버티려면 여기에 X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에펠탑에 X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원래 에펠탑은 처음부터 삼각형으로 네 면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20면체예요. 정20면체는 모든 면이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전국 선사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를 잘 이렇게 전시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를 제가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서 주먹도끼를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사각형이 생겼어요. 사각형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삼각형을 만들어 두면은 이 삼각형으로 인해서 아주 단단한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진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꼭 콘크리트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조로도 그 내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을 다 내진 설계로 할 수 없으니 벽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벨기에에 아주 예쁘게 생긴 벽돌집인데 100년도 넘은 집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매우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여기에 또 다른 준비한 그 도구가 있습니다. 이 블럭을, 원목 블럭을 가지고 블럭을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수직력은 여기에 작용을 해도 무너지지 않지만 수평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 지진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지진. 자, 몇 번 안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의 것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른편의 것은 찌그러지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벽돌 쌓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과 벽돌을 붙여주는 것을 줄눈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멘트,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은 구워서 만드니까 좀 단단하지만 시멘트는 좀 약하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충격이 오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깨지는 그 부분이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쭈르륵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줄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줄눈보다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네, 그렇죠. 지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약한 줄눈을 단단한 벽돌이 막아주고 약한 줄눈을 단단한 벽돌이 막아주고 하는 막힌 줄눈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 통줄눈으로 쌓아야 되겠습니까? 막힌 줄눈으로 쌓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힌 줄눈으로 쌓아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집 공사할 때 공사를 직접 안 하더라도 아저씨 여기 통줄눈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벽을. 그런데 통줄눈은 왜 쌓는 것일까요? 막힌 줄눈으로만 쌓아야지 왜 약한 통줄눈 쌓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막힌 줄눈을 보세요. 한쪽 끝을 보면 벽돌이 반쪽짜리가 들어있죠. 그것을 E형 벽돌, 형태가 다른 벽돌이다. 자, E형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막힌 줄눈을 만들기 위해서 E형 벽돌을 만듭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만들까요? 잘라야 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줄눈 쌓기보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막힌 줄눈을 꼭 필요로 할 땐 하지만 통줄눈 쌓기는 사실은 보기에는 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쭉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려하게 보는 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아닌 부분에는 통줄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자, 어딘가요? 마감재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타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로 통줄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닥, 전부 마감은 통줄눈 쌓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심미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통줄눈을 더 예쁘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사람이 살면서 건축을 이용할 때 계단을 매우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계단은 올라가는 장치일까요? 내려가는 장치일까요? 아까 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계단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물론 수직 동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계단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될까요? 여기에도 저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근무했었던 학교에 있는 계단입니다. 한쪽 끝에 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다른 쪽 끝에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가운데는 이런 계단이 있어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